1504년 5월 19일 한양 성문. 한 남자의 머리가 높이 걸렸습니다. 피가 엉긴 목 아래 죄패가 달렸습니다. 내관으로 여인과 통정한 죄. 거세된 내시가 여인과 관계를 맺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40명의 내시 전원이 강제로 이 머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분을 저버린 자의 최후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30년간 얼마나 외로웠는지, 42년의 인생에서 단 1년 반 그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거세된 몸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목숨을 걸고 사랑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명 홍치 17년, 조선 연산군 10년, 한양 성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문 위 높이 걸린 한 남자의 머리, 피가 엉긴 목 아래로 죄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관으로 여인과 통정한 죄, 단 8글자였습니다. 그날 아침 특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궁궐에 근무하는 140명의 내시 전원이 순번을 정해 나와서 이 머리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라는 연산군의 엄명이었습니다. 내시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성문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머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함께 20년 넘게 일했던 동료, 정사품 상정까지 올랐던 최진석. 그는 올해 42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시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시가 여인과 통정을 했다? 거세된 몸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단 말입니까? 조선의 내시 제도는 명확했습니다. 궁궐 안 모든 여성은 임금의 여자입니다. 따라서 궁궐에서 근무하는 내시는 반드시 거세된 자여야 했습니다. 고환을 제거하여 생식 능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 이것이 내시가 되는 절대적 조건이었습니다. 최진석도 그랬습니다. 30년 전 그는 자발적으로 거세를 받았습니다. 화자동 거세 장소에서 3번의 확인을 받고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고환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그가 여인과 통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의금부의 조사 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최진석은 2년 전부터 한양 종로의 한 주막 여인 박소양과 은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막을 찾아가 그녀와 함께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체 검사 결과였습니다. 최진석의 고환은 분명히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거세는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남근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놀랍게도 일부 기능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내시는 중국과 달리 고환만 제거하고 남근은 남겼습니다. 성욕을 억제하고 생식 능력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드물게 30년이라는 긴 세월 후에 호르몬 불균형으로 일부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의 죄인가? 아니면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인가?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내시의 본분을 저버렸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같은 날 멀리 전라도 나주에서도 똑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실지경 잠실의 감독관으로 파견되었던 내관 서한명. 그 역시 잠모와 통정한 혐의로 효수되었다는 것입니다. 1504년 5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날 2명의 내시가 같은 죄목으로 처형된 것입니다. 성문 앞 멀리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소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석의 머리를 보며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나리.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시와 정을 통한 여자. 그녀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내시들은 차례로 성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내일은 나일 수도 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한창이던 이 시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시기였습니다. 230명이 넘는 대신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고 궁궐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최진석의 죽음은 그 공포를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이제 내시들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가난한 상민 출신에서 정사품 상정까지 올랐던 그는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그리고 42세의 나이에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여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30년 전 12세 소년이 자신의 몸을 거세하기로 결심했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42세에 효수당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명성화 10년, 조선 성종 5년, 1474년 초여름, 한양 성 박변두리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진석, 올해 12세가 된 소년이었습니다. 최 씨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습니다. 조부도 부친도 모두 상민이었습니다. 상민, 양반도 아니고 노비도 아닌 그저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최진석의 아버지는 품팔이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농번기에는 남의 집 밭을 일구고 농한기에는 짐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진석아, 우리 집안은 이렇게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왔다. 너도 아마 그럴 것이다. 아버지의 말은 체념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는 엄격했습니다. 상민은 평생 상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볼 수도 없었고 벼슬길에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평생 품팔이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내시가 되면 어떨까요? 12세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석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내시가 되려면 알고 있습니다. 고환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요. 소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2세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자신의 몸을 거세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석아, 그건 아버지, 저는 평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시가 되면 궁궐에서 일할 수 있고 잘하면 종이품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내시부 정원은 140명입니다. 그중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최진석은 이미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내시는 상민도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벼슬길이었습니다. 물론 대가가 컸습니다. 자신의 고환을 영원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조선의 내시 제도는 고려 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환관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조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중국은 고환과 남근을 모두 제거했지만 조선은 고환만 제거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생식 능력만 없애면 되었습니다. 궁궐의 여성들을 임신시킬 수 없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욕은 억제되지만 남근은 남아있어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내시들은 중국과 달리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양자를 들여대를 이을 수도 있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서가 그래도 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신분 상승의 기회라지만 12세 아들이 거세를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최진석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474년 가을, 최진석은 아버지와 함께 화자동으로 갔습니다. 화자동, 지금의 효자동입니다. 이곳은 내시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거세를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화자동이라는 이름은 불로 지지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뜻이었습니다. 거세 후 상처를 불로 소독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거세 장소 앞에 최진석이 섰습니다. 담당자가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진석, 내가 정말로 내시가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다시 묻겠다. 내가 정말로 내시가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가 정말로 내시가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세 번의 질문. 최진석은 세 번 모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면 거세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다. 그렇다면 시작하겠다. 최진석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돌판 위에 누웠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의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칼이 다가왔습니다. 아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12세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고환이 제거되었습니다. 남근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즉시 뜨겁게 달군 인두로 상처를 찢었습니다.
으으으. 최진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화상의 고통, 지독한 악취, 타들어가는 살의 소리. 최진석은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제거된 고환은 작은 항아리에 담겼습니다. 항아리에는 최진석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이 항아리는 내시감에게 맡겨져 보관됩니다. 죽을 때 이 항아리를 다시 꺼낸다. 그리고 내시신에 봉합한 후 장사 지낸다. 그래야 저승에서 온전한 몸으로 갈 수 있다.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최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최진석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반신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열이 올랐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진석아, 괜찮으냐? 아버지가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4시가 되는 겁니다. 최진석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간의 회복 기간이 지났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최진석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75년 봄, 최진석은 궁궐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13세가 된 해였습니다. 그는 궁궐 안에서 심부름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잡무를 배웠습니다. 너는 이제 내시 수습생이다. 4년간 열심히 배워라. 그리고 17세가 되면 정식 내시로 임명될 것이다. 선배 내시의 말이었습니다. 최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년. 최진석은 그 시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궁궐을 청소했고 밤늦게까지 일을 배웠습니다. 다른 내시 수습생들은 가끔 게으름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석은 달랐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최진석, 너는 참 부지런하구나. 선배 내시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제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최진석의 대답이었습니다. 명성화 15년, 조선 성종 10년, 1479년. 최진석은 17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식 내시로 임명되었습니다. 내시부 140명 중 한 사람. 최진석은 정구품 상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품계였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나는 이제 조선의 관리다. 최진석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상민 출신 소년이 조선의 관리가 된 것입니다. 비록 고환을 잃는 대가를 치렀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진석은 화자동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시들은 궁궐 밖에 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출퇴근을 하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정식 내시입니다. 그래, 진석아, 잘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5년 전 12세 아들이 거세를 받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고통을 견뎌낸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석아,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전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최진석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근은 남아 있었지만 고환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완전한 남자도 완전한 내시도 아니다. 그 사실이 최진석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선택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후회는 없다. 최진석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그는 누구보다 충실한 내시로 살 것입니다. 왕을 섬기고 궁궐을 지키고 자신의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고환을 바친 값이다. 그렇게 최진석의 궁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성화 15년, 조선 성종 10년, 1479년부터 명홍치 12년, 조선 성종 30년, 1499년까지 최진석은 20년 동안 궁궐에서 일했습니다. 처음 5년간 최진석은 정구품 상원으로 궁궐 정원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꽃과 나무를 돌보고 낙엽을 쓸고 연못을 청소했습니다. 최진석, 오늘도 부지런하구나. 선배 내시들이 말했습니다. 최진석은 항상 새벽 일찍 나와서 일을 시작했고 해가 진 후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1484년 22세가 된 최진석은 정팔품 상제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청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궁궐 내부의 모든 정각을 청소하고 정돈하는 일이었습니다. 청소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궁궐의 위엄을 지키는 일이다. 최진석은 그렇게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그의 손이 닿은 곳은 언제나 깨끗했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1489년 27세가 되었을 때 최진석은 정육품 상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촛불과 등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궁궐 내 모든 조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밤에 대전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 항상 확인하라. 최진석은 밤마다 궁궐을 돌며 촛불을 확인했습니다. 겨울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여름밤 무더위 속에서도 그는 빠짐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성종대왕께서 한 번은 물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궁궐을 도는 내시가 누구냐? 정육품 상촉 최진석이옵니다. 그래? 참으로 부지런한 자로다. 최진석은 왕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1494년 32세가 되었을 때 성종대왕이 승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즉위하셨습니다. 최진석은 새 임금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처음에는 총명하고 현명한 군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해갔습니다. 1499년 37세가 된 최진석은 드디어 정사품 상전으로 승진했습니다. 20년 만의 큰 승진이었습니다. 정사품 상전. 이것은 왕명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승정원 승지가 왕에게 전할 말을 최진석에게 전하면 최진석이 직접 왕을 대면하여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진석, 내가 드디어 상전이 되었구나. 축하한다. 동료 내시들이 축하했습니다. 정구품에서 시작하여 정사품까지 20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열심히 일한 덕분입니다. 최진석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사품. 이것은 내시로서 매우 높은 지위였습니다. 종이품 상선 아래로 세 번째로 높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최진석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궁궐 밖에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시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양자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1490년 28세 때 최진석은 결혼을 했습니다. 상민 출신의 여인 김씨였습니다. 그녀는 과부였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온전한 남편이 되어드릴 수 없습니다. 최진석은 결혼 전에 솔직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웠습니다. 김씨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내시는 고함만 제거했기 때문에 남근은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양자를 드리겠습니다. 최진석은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많은 내시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거세된 어린 소년을 양자로 들여 키우고 그 아이가 자라면 다시 내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최진석은 양자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그는 망설였습니다. 나처럼 만들고 싶지 않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자신은 선택했지만 어린아이에게 같은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 김씨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아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진석과 김씨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멀어져 갔습니다. 나리, 오늘 저녁은 어디서 드시나요? 궁궐에서 늦게까지 일해야 하오. 먼저 주무시오.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최진석은 점점 더 집에 오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부러 궁궐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1500년 38세가 된 최진석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20년 넘게 일해서 정사품까지 올랐습니다. 집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완전한 남자도 아니고 완전한 내시도 아니다. 그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고환은 없지만 남근은 있습니다. 부부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아이는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다. 최진석은 밤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내와는 멀어졌고 동료 내시들과도 진심으로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성공한 내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공허하다. 1501년 39세가 되던 해
최진석은 하루하루를 기계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궁궐에 가고 왕명을 전달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고환을 바치고 얻은 삶인가? 그는 때때로 후회했습니다. 12세 때의 그 결단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편 연산군의 폭정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살인파 선비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찌 되려는가? 최진석은 불안했습니다. 왕명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그는 궁궐 안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더 폭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았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자는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시일 뿐이다. 정치에 관여하지 말자. 최진석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내시의 본분은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왕이 어떤 사람이든 충실히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1502년 40세가 되던 해 겨울, 최진석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드물게 휴무일이었습니다. 최진석은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 한양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석은 종로의 한 주막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추운 날씨에 어디를 가시나요? 들어오셔서 따뜻한 술 한잔 하고 가세요. 주막 주인이 손님을 불렀습니다. 최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최진석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는 목소리. 최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여기 막걸리입니다. 여인이 막걸리를 가져왔습니다. 최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오. 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을 맞으러 갔습니다. 최진석은 막걸리를 마시며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마음이 끌렸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막걸리를 다 마신 후 최진석은 돈을 내고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소. 네, 또 오세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최진석은 주막을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자꾸 그 여인이 생각나는가? 최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자꾸 그 주막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명 홍치 15년 조선 연산군 8년 1502년 겨울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최진석은 그 주막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휴무일마다 그 주막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진석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렇소. 이곳 막걸리가 맛있어서 말이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빚은 것입니다. 여인의 대답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최진석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찌 되시오? 박소양이라고 합니다. 박소양. 좋은 이름이오. 저는 최진석이라고 하오. 최나리시군요. 궁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박소양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진석의 옷차림과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소. 내시부에서 일하고 있소. 최진석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시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소양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시오? 아니요. 전혀요. 박소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석은 박소양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세에 거세를 받았던 일, 20년 넘게 궁궐에서 일한 이야기, 정사품까지 오른 이야기. 대단하십니다. 12세에 그런 결단을 하시다니. 박소양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도 됩니다. 때때로 최진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온전한 남자도 아니고 온전한 내시도 아닙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박소양은 최진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박소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입니다. 5년 전 남편을 역병으로 잃었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이 주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양은 32세였습니다. 5년 전 27세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매일 손님들을 맞이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혼자입니다. 말을 나눌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겠소. 최진석은 박소양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5년간 혼자 주막을 운영하며 고생한 흔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것 같소. 최진석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소양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석과 박소양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503년 봄 최진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막을 찾았습니다. 박소양은 그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렇소. 봄이 왔소. 두 사람은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궁궐의 일상, 주막의 손님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최진석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주막을 찾았습니다. 최나리, 요즘 궁궐 분위기가 어떤가요? 박소양이 물었습니다. 좋지 않소. 연산군께서 점점 더 폭군이 되어가고 계시오. 최진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고 있소. 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소. 무서우시겠어요. 그렇소. 하지만 어쩔 수 없소. 이것이 제 일이니까요. 박소양은 최진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나리. 네. 여기 오실 때만큼은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소양의 말이었습니다. 최진석은 박소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하오. 최진석은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최진석은 이제 주막에 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궁궐에서의 긴장과 두려움, 집에서의 공허함,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양. 네, 최나리. 이제 그냥 진석이라고 불러주시오. 여기서만큼은 나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남자이고 싶소. 박소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석 나리. 나리도 빼주시오. 그럼. 진석님. 그렇소. 그것이 좋소.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503년 겨울 최진석과 박소양이 처음 만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최진석은 주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라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없네요. 박소양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진석님, 뒷방에서 이야기할까요? 여기는 춥습니다. 박소양의 제안이었습니다. 최진석은 망설였습니다. 뒷방. 그것은 박소양의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괜찮겠소? 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뒷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한 온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박소양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최진석은 앉았습니다. 박소양도 그 앞에 앉았습니다. 진석님. 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박소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진석은 놀랐습니다. 그는 박소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양. 저는 온전한 남자가 아니오. 저는 넷이오. 거세된 몸이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이 넷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외롭지 않고 싶을 뿐입니다. 박소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5년간 혼자였습니다. 매일 밤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납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처럼. 최진석은 박소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양. 저도 당신이 좋소.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소. 아이도 가질 수 없고. 괜찮습니다. 저는 아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롭지 않으면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최진석은 박소양의 방에 머물렀습니다. 소양. 네, 진석님. 저는 온전한 남편이 될 수 없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박소양이 최진석을 껴안았습니다. 최진석도 박소양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석은 박소양의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소양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최진석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제거되었던 고환. 하지만 남근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진석은 자신의 몸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기능이 돌아온 것인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세 후 30년. 하지만 드물게, 매우 드물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최진석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 내시는 고환만 제거했기 때문에 남근과 관련된 신경과 혈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히 드물게 호르몬 불균형이나 다른 이유로 일부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인가? 최진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소양이 깨어났습니다. 진성님, 소양, 나는 놀라운 일을 발견했소. 최진석은 박소양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박소양도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소. 어쩌면 우리에게도 평범한 삶이 가능할지 모르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최진석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알려지지 않으면 됩니다. 박소양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심하면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최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아무도 몰라야 하오. 그렇게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명 홍치 16년, 조선 연산군 9년, 1503년 겨울부터 명 홍치 17년, 조선 연산군 10년, 1504년 봄까지 최진석과 박소양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휴무일마다 최진석은 박소양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모두 떠난 후 두 사람은 뒷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성님, 오늘은 날씨가 춥네요. 그렇소. 눈이 많이 왔소.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설레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최진석은 박소양의 방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고 외로움을 나누었습니다. 소양. 네, 진성님. 이것이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소. 저도 그렇습니다. 30년간 최진석은 온전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세된 몸으로 그는 언제나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소양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최진석은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박소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간 혼자였던 그녀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성님과 함께 있으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행복합니다. 박소양이 말했습니다. 고맙소, 소양.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최진석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김 씨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식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부였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최진석이 박소양에게 말했습니다. 아내와는 몇 달째 대화도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냅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아니요. 당신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소. 최진석은 박소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편 궁궐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1503년 가을 연산군의 폭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패비 윤 씨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곧 큰일이 일어날 것이오. 최진석은 박소양에게 말했습니다. 연산군께서 패비 윤 씨를 폐위시키고 사사한 신하들을 모두 처벌하실 것 같소. 무섭네요. 그렇소. 저도 무섭소. 언제 저도 연루될지 모르오. 최진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성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쩔 수 없소. 저는 내시오. 왕을 섬기는 것이 제 본분이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 전달해야 하오. 박소양은 최진석을 껴안았습니다. 무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소, 소양. 1504년 3월 갑자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 윤씨를 폐위시키고 사사한 모든 신하들을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의 후궁 정씨와 엄씨를 창경궁 뜰에서 직접 때려 죽였습니다. 최진석은 그 명령들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정사품 상전으로서 그는 왕명을 받아 의금부에 전달했습니다. 이극균, 윤필상, 성준, 한치영을 잡아들여라. 귀인 정씨와 엄씨를 창경궁 뜰로 끌어내라. 이세자를 능지처참하라. 하나하나가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최진석은 그 명령들을 전달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이것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죄가 없다. 최진석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진성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박소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그냥 피곤할 뿐이요. 하지만 최진석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끔찍한 명령을 전달하고 사람들이 처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박소양은 최진석을 위로했습니다. 진성님, 여기 오실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으세요. 고맙소, 소양.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되었습니다. 1504년 5월 갑자사화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궁궐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내시들 중에 가짜 내시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 연산군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내시들을 조사하라. 거세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라. 최진석은 그 명령을 듣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신체 검사.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 그것이 발각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첫 번째 조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시 김두한이 거세하지 않은 가짜 내시로 적발되었고 그의 수양아비 최결이 처형되었습니다. 다행이다. 최진석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렀습니다. 내시들의 행실도 조사하라. 연산군의 추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궁녀들과의 간통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고 들었다. 철저히 조사하라. 최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날 밤 최진석은 박소양을 찾아갔습니다. 소양,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소. 무슨 말씀이세요? 연산군께서 내시들의 행실을 조사하라고 명하셨소. 우리의 관계가 발각될 수도 있소. 박소양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나는 모르겠소. 하지만 우리가 조심한다면 아무도 모를 것이오. 네, 조심해야죠. 하지만 두 사람은 관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소양,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저도 그렇습니다. 진성님. 두 사람은 위험을 알면서도 계속 만났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소. 저도요. 그렇게 5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명홍치 17년, 조선 연산군 10년, 1504년 음력 5월 18일.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최진석은 평소와 같이 궁궐로 출근했습니다. 정사품 상전으로서 그는 왕명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명령이 떨어질까? 최진석은 불안했습니다. 갑자사화가 시작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의금부 관리들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내관 최진석은 어디 있느냐? 최진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의금부의 명이다. 즉시 따라오라. 최진석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금부 관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 종로의 주막에도 의금부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소양은 누구냐? 저입니다. 박소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금부의 명이다. 즉시 따라오라. 무슨 일입니까? 가면 알게 될 것이다. 박소양도 끌려갔습니다. 의금부 국청. 최진석과 박소양은 각각 다른 방에 갇혔습니다. 내관 최진석. 의금부 당상이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너는 한양 종로의 주막 여인 박소양과 불륜 관계를 맺었느냐?
최진석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답하라. 너는 박소양과 통정을 했느냐? 저는 최진석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증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고발했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시로서 여인과 통정했다는 사실이다. 의금부 당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실시하겠다. 최진석은 끌려나갔습니다. 의관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검사했습니다. 고환은 제거되어 있습니다. 의관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남근은 남아있고 일부 기능이 회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금부 당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인과 통정이 가능했다는 것이군. 네, 그렇습니다. 최진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저는 최진석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언제부터 박소양과 관계를 맺었느냐? 1503년 겨울부터입니다. 약 1년 반 동안입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의금부 당상은 기록을 했습니다. 너는 내시다. 내시의 본분은 궁궐을 섬기고 왕을 모시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궁궐 밖 여인과 통정을 했다. 이것은 중대한 죄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외로움이 죄를 정당화하느냐? 아닙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마라. 의금부 당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옆방에서는 박소양도 국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박소양, 너는 내관 최진석과 불륜 관계를 맺었느냐? 저는 사랑했습니다. 대답만 하라. 통정을 했느냐? 네,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너는 그가 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를 맺었느냐? 네, 저는 외로웠습니다. 그도 외로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을 뿐입니다. 박소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의금부 당상은 기록을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석과 박소양의 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내관 최진석은 내시로서 궁궐 밖 여인과 통정한 죄, 박소양은 내관과 통정한 죄, 두 사람 모두 유죄였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달랐습니다. 내관 최진석은 참수 후 효수에 처한다. 박소양은 한양에서 추방한다. 최진석은 사형, 박소양은 추방. 최진석은 그 판결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사형. 42년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라도 나주에서 근무하던 내관 서한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서한명은 왕실지경 잠실의 감독관으로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잠모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서한명도 참수 후 효수에 처한다. 같은 날 두 명의 내시가 같은 죄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5월 18일 밤 최진석은 의금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구나.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12세에 거세를 받았습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였습니다. 30년간 충실히 일했습니다. 정사품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외로웠습니다. 온전한 남자도 아니고 온전한 내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소양을 만났다. 박소양.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최진석은 처음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반. 겨우 1년 반이었다. 하지만 그 1년 반은 최진석의 42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후회하는가? 최진석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소양, 미안하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최진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 감옥에는 박소양도 갇혀 있었습니다. 진성님. 그녀는 밤새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유혹했습니다. 진성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진성님이. 박소양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1504년 음력 5월 19일 새벽
처형이 집행되기 직전 최진석과 박소양은 잠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양, 진성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닙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1년 반.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울지 마시오. 당신은 살아야 하오. 한양에서 추방되더라도 살아야 하오.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살아주시오. 제발. 당신만이라도 살아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 주시오. 최진석은 박소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하시오. 네, 약속할게요. 살아서 당신을 기억할게요. 박소양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나를 사랑해 주어서. 고맙소. 저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명 홍치 17년, 조선 연산군 10년, 1504년 음력 5월 19일 아침. 한양은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오늘 두 명이 내시가 효수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내시가 여인과 통정을 했다고?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새벽, 의금부에서 최진석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최진석,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의금부 당상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최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형을 집행하겠다. 최진석은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40명의 내시들도 강제로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봐야 한다. 연산군의 명령이었습니다. 내시의 본분을 저버린 자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내시들은 떨리는 다리로 형장 주변에 섰습니다. 그들은 최진석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저게 최상전님. 어떻게 저런 일이. 내시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최진석은 형장 중앙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들었습니다. 죄인 최진석, 내시로서 궁궐 박 여인과 통정한 죄로 참수에 처한다. 망나니가 선언했습니다. 최진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2세에 거세를 받던 날, 극심한 고통. 하지만 견뎌냈습니다. 17세에 정식 내시가 되던 날, 기쁨과 자부심. 20년간의 충실한 근무, 정사품 상정까지 승진. 그리고 박소양. 1년 반의 행복한 시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최진석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퍽! 최진석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으으! 내시들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의금부 관리들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봐야 한다. 눈을 감는 자는 처벌하겠다. 내시들은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형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석의 머리는 즉시 성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장대에 걸렸습니다. 머리 아래로 죄패가 달렸습니다. 내관으로 여인과 통정한 죄, 피가 엉긴 얼굴, 굳어버린 표정. 42세의 생을 마감한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순번을 정해 모두 나와서 보라. 연산군의 명령이었습니다. 140명의 내시들은 순서대로 성문 앞에 섰습니다. 한 명 한 명 최진석의 머리를 확인했습니다. 저것이 최상전님. 어떤 내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어떤 내시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성문 아래 멀리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소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양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최진석을 보고 싶었습니다. 진성님. 박소양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시와 정을 통한 여자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빨리 한양에서 쫓아내야 해. 박소양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최진석의 머리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진성님, 미안해요.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박소양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이제 떠나라. 한양에서 백리 밖으로 나가라. 조금만 더. 안 된다. 지금 당장 떠나라. 박소양은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계속 최진석의 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본 최진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날 전라도 나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관 서한명 39세. 그도 참수당하고 효수되었습니다. 내관으로 잡모와 통정한 죄. 그의 머리도 나주 성문에 걸렸습니다. 잡모도 추방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울부짖으며 끌려갔습니다. 1504년 음력 5월 19일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날 두 명의 내시가 같은 죄목으로 처형된 것입니다. 한양과 나주 두 곳에서 동시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내시들조차 안전하지 않다. 언제 누가 잡혀갈지 모른다. 내시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밀고 할지 몰랐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궁궐 밖 여인과 말도 섞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가족과도 거리를 두어야 할지 모른다. 내시들의 생활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 늙은 내시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최진석, 자네는 단지 외로웠을 뿐이었지. 그 늙은 내시는 최진석을 20년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진석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거세된 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 늙은 내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해.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다음 날 5월 20일 성문에 걸린 최진석의 머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며칠 더 효수될 예정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시가 여인과 통정을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지만 사실이잖아.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조선 내시는 고환만 제거하잖아. 남근은 남아있으니까. 드물게 기능이 회복될 수도 있대. 그래도 내시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사람들은 최진석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조용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사람도 사람이었을 텐데 외로웠겠지. 거세된 몸으로 평생을. 하지만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몸이었으니. 한편 박소양은 한양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혼자 보따리 하나만 들고 그녀는 한양 성문을 나섰습니다. 진성님, 미안해요. 저 혼자 살아남아서. 박소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했어요. 살아서 당신을 기억하겠다고. 그 약속 지킬게요. 박소양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한양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성님, 사랑했어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명 홍치 17년, 조선 연산군 10년, 1504년 음력 5월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진석의 머리는 일주일간 성문에 효수되었습니다. 그 후 내려져 도랑에 버려졌습니다. 장례도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최진석의 아내 김씨는 남편의 시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시신은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의금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김씨는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위패만 만들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최진석의 항아리, 30년 전 거세할 때 제거된 고환이 담긴 항아리, 그것도 폐기되었습니다. 역적은 온전한 몸으로 장사 지낼 자격이 없다. 내시감의 판단이었습니다. 최진석은 죽어서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박소양은 경기도 한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한양에서 100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 하나를 얻어 홀로 살았습니다. 주막을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일을 도우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최진석을 떠올렸습니다. 진성님, 보고 싶어요. 박소양은 평생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사랑했어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그녀의 다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 정덕 원년, 조선 중종 원년,
1506년 9월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등의 공신들이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진성대군이 중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사망했습니다. 폭군 연산군의 12년 치세가 끝났습니다. 중종은 즉위 후 연산군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복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사화로 죽은 대신들, 무오사화로 죽은 선비들, 많은 사람들이 복권되고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석은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내시가 여인과 통정한 것은 명백한 죄다. 연산군의 폭정과는 무관하다. 중종의 판단이었습니다. 최진석은 여전히 역적이었습니다. 박소양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었다고. 만약 2년만 더 견뎠다면. 박소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성님은 이미.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박소양은 60세가 되었습니다. 1520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럭저럭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박소양 어르신이십니까? 네, 제가 박소양입니다만. 저는 최진석 나리의 조카입니다. 박소양은 놀랐습니다. 진성님의 조카? 네, 작은아버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젊은이는 최진석의 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희 가문에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역적이라고만. 박소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작은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외로웠지만 선량했어요. 30년간 충실히 일했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거세된 몸으로 온전한 남자도 온전한 내시도 아니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어요. 박소양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어요. 저도 외로웠고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어요. 1년 반. 겨우 1년 반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어르신, 당신의 작은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소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당신의 작은아버지를 기억해 주세요. 역적이 아니라 사람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젊은이는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박소양은 혼자 남았습니다. 진성님, 누군가는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1530년 박소양은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녀는 최진석을 그리워했습니다. 진성님,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조선 내시 제도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숙종, 영조, 정조, 순조 왕들이 바뀌어도 내시 제도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 대한제국 시기 일제가 대한제국의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내시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404년간 이어진 제도가 끝난 것입니다. 마지막 내시들은 궁궐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항아리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 항아리 속의 고환을 다시 봉합하여 장사 지냈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저승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2024년 오늘날 서울 종로구 효자동, 옛날 화자동이었던 그곳에는 더 이상 내시들이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효자동, 본래는 화자동, 불로 지지는 사람들이 살던 동네. 역사는 흘러갔고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520년 전 그곳에서 한 소년이 신분 상승의 꿈을 안고 거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는 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희생자였을까요? 외로움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이 금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최진석과 박소양은 사랑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가는 목숨이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산군도 결국 폐위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죽음을 넘어 기억됩니다. 박소양은 68세까지 최진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1504년 명홍치 17년 조선 연산군 10년에 일어난 내시 최진석의 이야기였습니다. 거세된 몸으로 30년을 살다가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은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지 않은 몸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 금지된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1724년 8월 30일 조선 한양 창덕궁 인정문 앞에는 수백 명의 신하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조선의 새로운 왕, 제21대 임금이 될 그 사람을 말입니다. 드디어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세의 연인군 이금, 골룡포를 입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신하들의 외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새왕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불과 5일 전 형 경종이 창경궁 환치정에서 승하했습니다. 37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게장과 감을 먹고 갑자기 쓰러진 형. 그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게장으로 형님을 죽였다더라. 연인군이 독살했다는 소문이. 저 사람이 진짜 선왕의 아들이 맞나? 한양 거리에는 악성 루머가 난무했습니다. 새왕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영조,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 동생이 왕위를 계승한 것. 바로 왕세제로 책봉되어 왕이 된 유일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 왕이 되다니. 천한 계집의 자식이 어찌 대통을 이을 수 있단 말인가? 숙빈 최씨, 영조의 생모. 그녀는 궁궐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무수리 출신이었습니다. 물 깃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궁녀들의 하인. 그것이 영조 어머니의 신분이었습니다. 영조는 평생 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 어미는 종년이다. 어린 시절부터 궁궐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그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더 아픈 것은 어머니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718년 3월 9일, 6년 전 숙빈 최씨는 49세의 나이로 창의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연인군은 24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 그는 피발을 하고 최복을 입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후궁의 아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조선의 법도였습니다. 그날 밤 연인군은 홀로 울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어머니를 높이겠습니다. 어머니를 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즉위식이 끝나고 창덕궁으로 돌아온 영조는 신하들에게 첫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인의 어머니 숙빈 최씨를 위한 사당을 짓도록 하라. 대신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의정 이광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후궁에게 사당을 짓는 것은 전례가 없사옵니다. 영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과인이 전례를 만들겠다. 어머니께서는 과인을 낳으신 분이시다. 비록 신분은 낮으셨으나 과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시다.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새왕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조는 혼자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어머니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는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아들은 평생 어머니를 기억하겠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무수리에서 왕의 어머니가 된 숙빈 최씨.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녀의 아들은 왕이 된 후에도 52년 동안 어머니를 잊지 못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5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70년 11월 6일 조선 한양 여경방 서학동.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최씨. 성만 전해질 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최효원.
종육품 충무위 부사관을 지낸 하급 무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양홍 씨, 통정대부 홍계남의 딸이었습니다. 양반이라고는 하나 가세는 넉넉지 않았습니다. 최 씨에게는 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인 최 씨가 태어난 후 집안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최 씨가 5살이 되기 전 아버지 최효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을 잃은 집안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5살 최 씨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가난은 순식간에 집안을 집어삼켰습니다. 훗날 실록에는 최 씨의 외가 친척이 원래 구걸이나 하던 사람이라고 자칭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1676년 7살이 된 최 씨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무수리로. 무수리는 궁녀의 하인이었습니다. 궁녀들도 엄연히 내명부 품계가 있는 관직이었지만 무수리는 그 아래였습니다.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궁녀들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한자로는 수사이라고 썼습니다. 몽골어에서 유래한 말이었습니다. 고려 말 원나라 공주가 고려 왕실에 들어오면서 몽골의 풍습이 들어왔고 조선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7살 소녀는 그렇게 궁궐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깃고 궁녀들의 옷을 빨고 방을 청소하고 심부름을 다니는 날들. 어린 최 씨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성실했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689년 궁궐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기사왕국이었습니다. 당시 왕비였던 인현왕후 민씨가 패출되었습니다. 숙종의 후궁 장희빈이 왕비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는 정치적 대변혁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최 씨는 인현왕후를 따라 나갔다고 전해집니다. 사가에서 최 씨는 폐위된 왕비를 조용히 모셨습니다. 궁궐에서와 마찬가지로 묵묵히 일했습니다. 불평 없이 섬겼습니다. 그것이 훗날 최 씨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1693년 최 씨는 24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17년을 궁궐과 사가에서 보낸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숙종이 인현왕후가 머물던 사가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폐위된 왕비가 어떻게 지내는지 몰래 살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숙종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홀로 바느질을 하는 여인, 최 씨였습니다. 인현왕후마마께서 하루빨리 궁으로 돌아오시기를 최 씨는 혼잣말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폐위시키고 쫓아낸 왕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보기를 기원하는 모습. 숙종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른 기록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숙종이 후원을 지나다가 한 여인의 뒤태가 아름다워 들어갔다고, 그 여인이 최 씨였다고. 어떤 기록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최 씨가 왕의 승언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 씨는 임신했습니다. 1693년 정월 최 씨의 임신 사실이 궁궐에 알려졌습니다. 숙종은 즉시 최 씨를 종사품 수건으로 책봉했습니다. 무수리에서 하루아침에 내명부 품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소식이 퍼지자 궁궐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비 장희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히 무수리 주제의 왕자를 임신하다니. 장희빈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었습니다. 1688년에 태어난 원자 훗날의 경종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왕세자로 만들기 위해 인현왕후를 몰아내고 왕비가 된 장희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후궁이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 장희빈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희재는 최 씨의 숙모 봉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최 씨를 없애시오. 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우리 조카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봉영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녀는 최 씨에게 먹일 독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궁궐의 규율이 워낙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외부 음식을 궁에 들릴 수 없었고 출산 전에는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1693년 10월 6일 최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영수. 숙종은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또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나 비극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단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씨는 아기의 시신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정말 자연사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진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슬픔만은 분명했습니다. 첫 아들을 잃은 슬픔. 그 슬픔을 안고 최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왕비 장희빈의 차가운 눈초리를 매일 견뎌야 했습니다. 궁궐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무수리 주제에 천한 것이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다시 기회가 올까요? 첫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최 씨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1694년 조선 궁궐에 또다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술한국,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는 정치적 대변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신당을 차려놓고 왕비를 저주하는 굿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1694년 4월 장희빈은 왕비에서 다시 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위된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로 복위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최 씨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장희빈의 세력이 약해진 지금 최 씨에게도 기회가 온 것입니다. 1694년 9월 13일 음력으로는 창덕궁 복영당. 최 씨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금, 훗날의 영조였습니다. 숙종은 다시 한번 기뻐했습니다. 죽은 영수를 대신할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출산 과정은 호산청 일기에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유물 중 유일하게 조선 왕자의 탄생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였습니다. 산모와 아기를 진료하는 의관들의 모습, 일일이 챙기는 숙종의 모습,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종이품 수기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695년 최 씨는 또다시 승진했습니다. 종일품 귀인이 된 것입니다. 1699년 최 씨는 마침내 정일품 숙빈으로 봉해졌습니다. 이는 단종 복위를 기념하는 특별 조치였습니다. 무수리에서 정일품 빈까지 최 씨의 신분은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수리 출신, 천안계집,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장희빈과 그 측근들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진원의 단안만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숙빈 최 씨가 중전인 희빈장 씨의 질투로 매우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최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들 금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이만은 잘 키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1699년 12월 24일 5살이 된 금은 연인군에 봉해졌습니다. 왕자의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자는 아니었습니다. 세자는 이미 형 경종이었습니다. 연인군 금은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수리의 아들, 천안계집의 자식, 궁궐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형 경종과는 처지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경종은 원자로 정호되고 3세의 세자가 된 정통 후계자였습니다. 비록 어머니 장희빈이 다시 빈으로 강등되었지만 경종의 세자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연인군은 그저 왕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1701년 연인군이 7세가 되던 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현왕후가 승하한 것입니다. 8월 14일 34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숙빈 최 씨가 숙종에게 고변했습니다. 희빈장 씨가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설치하고 인현왕후를 저주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장희빈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잡혀왔습니다. 9월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에게 자진하라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14세였던 세자 경종은 대신들에게 찾아가 울며 빌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소론의 영의정 최석정은 말했습니다. 신이 감히 죽기로 저하의 은혜를 갚지 않으리까. 그러나 노론의 좌의정 이세백은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세자를 외면했습니다. 1701년 10월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날 밤 7세의 연인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최 씨가 고변한 일로 형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이제 두 형제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경종은 역적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노론의 미움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연인군은 노론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현왕후와 가까웠던 어머니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연인군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제 연인군은 평생 형과 어색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형은 동생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를 죽였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연인군은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영모의 누명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1704년 연인군은 10세의 나이에 혼인했습니다. 신부는 달성서씨, 사릉참봉 서종제의 딸이었습니다. 훗날의 정성왕후였습니다. 연인군에게는 이현궁이 하사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잠저였던 곳이었습니다. 1711년 연인군이 17세가 되던 해 숙종은 이현궁을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숙빈 최씨에게 연인군의 집에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수나방에 있던 창의궁, 그곳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최씨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 큰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이 험난할 것이다. 내가 이 아이를 잘 지켜야 한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716년 숙빈 최씨는 병에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사가에서 요양했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718년 3월 9일 숙빈 최씨는 창의궁에서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연인군은 24세였습니다. 1718년 3월 9일 창의궁. 봄이 오고 있었지만 창의궁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숙빈 최씨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49세였습니다. 어머니. 24세의 연인군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3년간 병을 앓으며 고생하던 어머니. 이제는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연인군은 피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상복을 입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왕자께서는 후궁의 아들이십니다. 피발과 최복은 할 수 없습니다. 조선의 법도였습니다. 후궁의 아들은 생모를 위해 완전한 상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거상 기간도 단축되어야 했습니다. 연인군은 분노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다. 어찌 상복도 제대로 입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나 아버지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법도를 어길 수 없다. 숙종마저 연인군을 문책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장지를 구하는 데에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처음에 내관 장우제가 어머니의 묘를 명선공주와 명예공주의 묘 근처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장우제를 파직했습니다. 공주들의 묘 근처에 후궁을 묻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어머니의 묘는 경기도 양주 고령 동현제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정해졌습니다. 묘호는 소령묘. 연인군은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왕이 되면 어머니를 높이겠습니다.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연인군은 홀로 창의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곳,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가셨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었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719년 연인군은 25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2월 후궁 이씨 훗날의 정빈 이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행. 훗날 효장세자로 추존될 아들이었습니다. 숙종은 기뻐했습니다. 왕세자 경종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연인군의 아들이 귀했습니다. 그러나 연인군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20년 6월 13일 아버지 숙종이 승하했습니다. 60세였습니다. 그리고 형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경종은 32세였습니다. 연인군은 26세였습니다. 형제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1721년 8월 노론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께는 후사가 없사옵니다.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하소서. 경종은 후사가 없었습니다. 2명의 왕비를 두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론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젊으시옵니다. 왕세제 책봉은 시기상조입니다. 노론과 소론이 격렬히 대립했습니다.
그 중심에 연인군이 있었습니다. 연인군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영모의 누명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1721년 10월 경종은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했습니다. 형제 간의 왕위 계승, 그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연인군은 왕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1722년 신임 옥사가 일어났습니다. 노론 4대신 이이명, 김창집, 이건명, 조태채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혐의는 왕세제를 추대하여 영모를 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인군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세제가 형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 한다. 영모다. 한양 거리에는 흉흉한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연인군은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조심하고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인군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험난한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1724년 8월 형 경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소화불량과 설사, 한 달 가까이 제대로 식사를 못했습니다. 8월 19일 저녁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8월 24일 경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연인군은 인삼과 부자를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어의 이공유는 반대했습니다. 전하의 상태에 인삼과 부자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연인군은 강권했습니다. 결국 인삼과 부자가 처방되었습니다. 8월 25일 경종이 창경궁 환취정에서 승하했습니다. 37세였습니다. 그날 한양은 술렁이었습니다. 세제가 형을 독살했다. 게장과 감은 궁합이 맞지 않는다. 그걸 알면서 권했다. 인삼과 부자로 마지막 숨통을 끊었다. 악성 루머가 퍼졌습니다. 연인군은 형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형, 용서하십시오. 소제가 황형을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종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5일 후 1724년 8월 30일 연인군은 창덕궁 인정문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30세 조선 제21대 왕 영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형의 의문스러운 죽음,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6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높이겠습니다. 그날 밤 영조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724년 10월 즉위한 지 2달이 지난 영조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과인의 어머니 숙빈 최씨를 위한 사당을 짓도록 하라. 대신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의정 이광자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후궁에게 사당을 짓는 것은 전례가 없사옵니다. 국가가 대소책문을 올리는 것은 종가의 대를 잇는 비빈에게나 하는 일입니다. 영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과인이 전례를 만들겠다. 어머니는 과인을 낳으신 분이시다. 신하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1725년 봄, 영조의 잠재였던 창의궁 터에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이름은 숙빈묘. 영조는 직접 사당을 찾아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어머니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상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는 친박 나인이었다. 무술이었다는 기록을 부정한 것입니다. 친박 나인은 내명부에서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무술이 출신이라던데. 천한 계집의 아들이. 영조는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더 높이겠다. 1744년 영조 20년 영조는 50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영조는 어머니 사당의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숙빈묘에서 육상묘로 상서로움을 기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무덤의 명칭도 바꾸었습니다. 소령묘에서 소령원으로, 원은 왕세자빈과 임금 친부모의 묘소를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신하들이 항의했습니다. 전하, 후궁의 묘를 원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과인의 어머니시다. 원이라 부르겠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9년이 더 흘렀습니다. 1753년 영조 29년
영조는 59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6월 25일 영조는 다시 한번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사당을 궁으로 승격시킨 것입니다. 육상묘에서 육상궁으로, 궁호는 원칙적으로 세자나 세자빈의 사당에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어머니에게 궁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시호를 추증했습니다. 화경, 화목하고 공경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숙빈 최씨는 화경숙빈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영조는 대제학 조관빈에게 축책문을 지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조관빈은 거부했습니다. 국가가 대소책문은 종가의 대를 잇는 비빈이 아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영조는 경노했습니다. 감히 조관빈은 함경도 삼수로 위리안치되었습니다. 영조는 좌의정 이천보에게 대신 짓도록 했습니다. 신하들은 떨었습니다. 왕의 어머니를 향한 집착이 무서웠습니다. 영조는 평생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위 52년 동안 영조는 육상궁을 200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거의 3개월에 한 번 꼴이었습니다. 매번 육상궁을 방문할 때마다 영조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육상궁 옆에는 냉천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우물이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마다 냉천의 물로 목욕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냉천 옆에 냉천정이라는 정각을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영조 자신의 어진을 봉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영조의 효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새누비가 가장 하기 힘들다고 하셨다. 그래서 과인은 평생 누비옷을 입지 않았다. 어머니가 궁녀 시절 가장 힘들어하던 일을 기억하며 영조는 평생 누비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절편과 병자를 좋아하셨는데 나는 치아가 약해 먹지를 못한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 어미는 종년이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그 말, 평생 따라다니는 신분의 그림자, 즉위 초부터 악성 루머가 떠돌았습니다.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 최씨가 궁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남편이 있었다. 영조는 그 전 남편의 아들이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습니다. 최씨는 후궁 책봉을 받은 후에 영조를 낳았습니다. 그 전에 낳은 첫째 영수가 죽고 난 후였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1728년 영조 4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소론과 남인의 강경파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란군은 밀풍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영조는 정통이 아니다. 경종을 독살한 역적이다.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755년 영조 31년 나주 괴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나주에 벽보를 붙인 것입니다. 영조는 개장으로 경종을 죽였다.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 아니다. 범인들이 잡혔습니다. 영조는 직접 친국을 했습니다. 죄인이 영조에게 소리쳤습니다. 경종대왕을 독살한 당신이 어찌 왕이란 말이오? 영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5년 동안 지겹지도 않냐? 그리고 그 죄인의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은 갑진년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습니다. 갑진년은 1724년 경종이 죽은 해였습니다. 게장, 그것은 영조를 평생 따라다니는 저주였습니다. 영조는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조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지만 참겠습니다. 어머니처럼 참고 견디겠습니다.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참고 견딘 것을, 무술이라는 천한 신분으로 왕의 후궁이 되고 왕자를 낳고 수많은 괴롭힘을 견딘 것을 나도 어머니처럼 참겠습니다. 영조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1724년부터 1776년까지 영조는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조선 역대 왕 중 두 번째로 긴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가장 긴 재위는 손자 정조의 아들 아니 증손자 순조, 아니 영조 자신이 가장 길었습니다. 영조는 83세까지 살았습니다. 조선 역대 왕 중 최고령이었습니다. 그 52년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즉위 초부터 영조는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격렬한 대립, 그 중심에 영조가 있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당파를 가리지 말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라. 완론탕평이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을 고르게 등용하여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었습니다. 1725년 즉위 직후 영조는 소론의 이광자를 영의정으로 삼았습니다. 노론이 반발했습니다. 소론은 선왕을 해친 역적입니다. 그러나 영조는 밀어붙였습니다. 과인은 당파를 보지 않는다. 능력만 본다. 1727년 정미왕국 영조는 갑자기 노론을 축출했습니다. 그리고 소론 정권을 세웠습니다. 노론이 경악했습니다. 전하 어찌? 영조는 냉정했습니다. 과인의 뜻이다. 이것이 영조의 탕평책이었습니다.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쪽을 끌어올리는 것, 균형을 맞추는 것. 그러나 1728년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인좌의 난, 소론과 남인의 강경파가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영조는 정통이 아니다. 밀풍군을 왕으로, 반란군은 청주성을 점령했습니다. 영조는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토벌군을 보냈고 불과 며칠 만에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인좌는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조의 탕평책은 본격화되었습니다. 영조는 깨달았습니다. 당파 싸움이 계속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1750년 영조 26년 영조는 균역법을 실시했습니다.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2필의 군포를 내야 했습니다. 영조는 이것을 1필로 줄였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백성이 편해야 나라가 산다. 부족한 재정은 다른 방법으로 메웠습니다. 어염새, 선무군간포 등을 신설했습니다. 균역법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민심이 안정되었습니다. 영조는 법전도 정비했습니다. 속대전, 소고래의, 국조상내보편 등 수많은 책을 편찬했습니다. 형벌도 개혁했습니다. 사형수를 삼심제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조는 검소했습니다. 과인은 보리밥을 즐긴다. 실제로 승정원 일기에는 영조가 채식을 주로 하고 보리밥을 먹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전복 같은 것은 백성들이 고생해서 구해오는 것이다. 과인은 먹지 않겠다. 왕실의 사치를 금지했습니다. 영조는 글을 좋아했습니다. 직접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어제가 무려 1400편이 넘었습니다. 영조는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직접 창고를 열어 구휼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어찌 왕이 편히 있겠는가? 영조는 강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나 영조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사도세자였습니다. 1735년 영조는 42세의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후궁 영빈 이씨가 낳은 아들, 이름은 선, 훗날의 사도세자였습니다. 영조는 기뻐했습니다. 늦둥이 아들이었으니까요. 첫째 아들 효장세자는 1728년에 10세로 죽었습니다. 영조에게는 사도세자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엄격했습니다. 사도세자에게 끊임없이 공부를 요구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점점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762년 5월 13일 영조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것입니다. 세자를 패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휘령전 앞 쌀 담는 뒤주. 그 속에 28세의 사도세자가 갇혔습니다. 8일 후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과인이 아들을 죽였다.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영조. 이제 그는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모화변. 이 사건은 영조 인생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왕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손자 정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759년 정조가 태어났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영조는 손자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이 아이는 과인의 대를 이을 것이다. 1774년 영조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영조는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명했습니다. 노론의 홍인환 등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아직 전하께서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승정원의 승지들이 붓을 빼앗으며 막았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과인의 뜻이다. 세손이 대리청정을 하라. 그리고 병권까지 정조에게 넘겼습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는 경희궁 집경당에서 83세로 승하했습니다. 재위 52년 7개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재위였습니다. 임종 직전 영조는 손자 정조를 불렀습니다. 세손아, 과인은 간다. 너는 훌륭한 왕이 되거라. 할아버님, 그리고 내 아버지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거라. 그것이 과인의 마지막 소원이다. 정조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영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52년의 통치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조가 죽은 후 조선은 변했습니다. 손자 정조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추존했습니다. 그리고 영조의 뜻을 이어받아 탕평책을 계속했습니다. 정조 이후에도 영조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모두 영조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종은 후사를 두지 못했습니다. 영조의 남계 후손은 철종으로 끊어졌습니다. 고종은 영조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임평대군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 숙빈 최씨에 대한 영조의 효심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육상궁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1873년 고종 10년 고종은 육상궁을 포함한 7개의 사당을 묶어 칠궁이라 불렀습니다. 육상궁 숙빈 최씨 영조의 생모, 적영궁 인빈 김씨 원종의 생모, 대빈궁 희빈 장씨 경종의 생모, 선의궁 영빈 이씨 사도세자의 생모, 경우궁 수빈 박씨 순조의 생모, 연호궁 정빈 이씨 효장세자의 생모, 덕안궁 순원기비 엄씨 영친왕의 생모, 7명의 여인, 모두 왕을 낳았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육상궁, 즉 숙빈 최씨의 사당이 가장 컸습니다. 영조의 효심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을 겪고 칠궁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칠궁이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이 영조의 어머니를 모신 곳이구나. 무수리에서 왕의 어머니가 된 여인. 육상궁을 찾는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냉천이 있었습니다. 영조가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마다 목욕제게 하던 그 우물. 지금도 차가운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냉천정이 있었습니다. 영조의 어진을 봉안했던 그곳. 어머니께서 아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영조의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2018년 숙빈 최씨가 죽은 지 3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숙빈 최씨에 대해 새롭게 연구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숙빈 최씨는 정말 무술이었을까? 기록을 보면 애매했습니다. 영조 자신은 어머니는 친박 라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친박 라인은 궁녀 중에서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록들은 무술이라고 전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7세에 궁에 들어갔을 때는 무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일하면서 점차 지위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인현왕후를 섬기면서 나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무술이 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신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최 씨가 그리고 영조가 평생 안고 간 고통이었습니다. 또 다른 발견도 있었습니다. 숙빈 최 씨의 호산청 일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1694년 9월 13일 영조가 태어나던 날의 기록. 산모의 상태, 의관들의 처치, 숙종이 일일이 챙기는 모습.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말년에 이 기록을 발견하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출산에 참여한 의관의 후손들을 찾아 상을 주었습니다. 과인을 세상에 나오게 한 은인들이다. 2024년 현재 영조가 즉위한 지 3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소령원은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사적 제358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숙빈 최 씨의 무덤. 영조가 평생 찾아가 울던 그곳.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무수리에서 왕의 어머니가 된 여인.
30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을 왕으로 만든 여인. 소령원 앞에 서면 300년 전 영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높이 모시겠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잊지 않겠습니다. 영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52년 동안 200번 이상 어머니 사당을 찾았습니다. 평생 누비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묘에서 원으로, 묘에서 궁으로 끊임없이 높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영조의 효심은 조선 역사상 최고였다. 신분의 차별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영조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숙빈 최씨, 5살의 고아가 된 소녀, 7살의 무수리가 된 소녀, 24살의 왕의 아이를 임신한 여인, 첫 아들을 2개월 만에 잃은 어머니, 박해와 독살 위협 속에서도 참고 견딘 여인, 49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한 여인. 그러나 그 아들이 평생 어머니를 기억한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그 여인을 기억합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종로구 궁정동 육상궁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7궁 관람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한 주에 몇 번 시간을 정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육상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이 숙빈 최씨를 모신 곳입니다. 문화재 해설사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무수리 출신 어머니를 향한 영조의 효심은 지극했습니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어머니를 위해 사당을 지었고 평생 200번 이상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숙연해집니다. 냉천 앞에 섭니다. 차가운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 냉천의 물로 목욕 재개했습니다. 친방 나인 시절 새누비가 가장 힘들었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평생 누비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습니다. 참 효자였네. 관람이 끝나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깁니다. 숙빈 최씨와 영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신분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씨는 무수리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은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52년을 통치하며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탕평책으로 당쟁을 완화했습니다. 균역법으로 백성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인내의 가치입니다. 최 씨는 평생 참고 견뎠습니다. 무수리 시절의 고된 노동, 임신 후 장희빈의 박해, 첫 아들을 잃은 슬픔, 무수리의 자식이라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금을 잘 키웠습니다. 비록 자신이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끝에 금은 왕이 되었습니다. 인내는 결실을 맺습니다. 셋째, 진정한 효의 의미입니다. 영조는 왕이 된 후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당을 짓고 묘를 원으로 승격시키고 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200번 이상 어머니 사당을 찾았습니다. 평생 누비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죽은 후에도 기억하는 것, 평생 그리워하는 것,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넷째, 권력의 의미입니다. 영조는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썼습니다. 탕평책으로 당쟁을 줄였습니다. 균역법으로 백성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권력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결정됩니다. 다섯째, 한의 승화입니다. 영조는 평생 내 어미는 종년이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개장으로 형을 죽였다는 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숙종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악성 루머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 한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복수로? 아닙니다. 정치로 승화시켰습니다. 52년간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써 증명했습니다. 나는 정통한 왕이다. 나는 훌륭한 왕이다. 한은 복수가 아니라 성취로 풀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숙빈 최 씨와 영조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무수리에서 왕의 어머니가 된 여인,
30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을 왕으로 만든 여인, 그리고 그 아들이 52년간 조선을 다스리며 어머니를 평생 기억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분이 낮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십시오. 부모님을 잊지 마십시오.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한은 성취로 풀어내십시오. 300년이 지난 지금도 육상궁에는 향이 피어오릅니다. 소령원에는 풀들이 자랍니다. 숙빈 최 씨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영조는 비록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 효심은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 30년을 기다린 끝에 이루어진 기적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